오늘은 우리의 수명을 40만 시간이나 연장시켜준 생물학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책 세균에서 생명을 보다의 에필로그 한 부분에 40만 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생물학 연구의 위대함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세상의 수많은 생물학자들에게 감사해야 할 지점이죠. 오늘 내용을 통해 40만 시간의 수명 연장이 가능했던 배경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2000년대 태어난 아이들의 기대 수명은 80세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은 어땠을까요?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평균 수명이 35살 전후였습니다. 당시의 선진국 국민의 수명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죠. 겨우 100년 남짓 만에 갓 태어난 아기들이 살아가리라고 예상되는 날이 50년이나 증가한 거죠. 날짜로는 2만일 가까이 되고 시간으로는 40만 시간이 넘는 시간이죠. 40만 시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시간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추가 시간입니다. 이 40만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삶을 느낄 시간이죠. 희노애락을 느낄 시간이 더 생기는 거죠. 괴로움이나 고통을 가질 수도 있지만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할 시간의 여유가 이렇게나 많이 주어진 겁니다. 꿈을 꾸는 동안 실패나 좌절을 겪겠지만 다시 일어설 기회를 40만 시간이나 더 얻을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의 시간을 덤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능성은 어디서 왔을까요? 경제 수준의 발달에 따라 영양 상태가 호전되고 위생 상황이 나아진 것도 한몫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세균학 지식이 발전한 것입니다. 세균학 지식의 발전이 큰 공헌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병의 원인균을 밝혀내고 치료제를 찾아낸 수많은 과학자들 덕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아시나요? 세균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았어도 바로 치료할 수 없었던 시간이 몇 년이나 되었는지 아시나요? 독일의 로베르트 코흐가 탄저병의 원인이 세균임을 밝혀낸 것이 1876년입니다. 그 이후 50년가량은 마땅한 치료제가 없었습니다. 원인은 알았지만 병원균을 죽일 약을 개발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세균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처음 발견한 사람에게 인류는 감사해야 하지요. 40만 시간이나 되는 적지 않은 시간을 가능성의 시간으로 만들어준 그 누군가에게 감사해야겠죠. 그 누군가가 바로 세균학자이자 의학자였던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오늘은 인류를 구한 첫 번째 항생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페니실린을 최초 발견한 이가 플레밍이라는 것은 교실서 이미 배웠죠. 그러나 입시를 준비하는 교실서 배우지 못한 숨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숨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10여 분간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들으며 삶이 각성되고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는 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세런디피티는 의도치 않게 우연히 얻은 좋은 경험이나 성과를 일컫는 영어 단어입니다. 과학자의 우연은 과학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매우 쓸모있죠. 과학적 발견에 예기치 않게 우연히 작용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관심을 끌어들일 만한 소재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세심한 관찰을 고무시킬 수 있는 좋은 재료이기도 하죠. 수주일 동안 휴가를 가면서 세균을 배양하던 페트리 접시의 뚜껑을 닫지 않았는데 휴가에서 돌아와 보니 페트리 접시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그 주변에는 세균이 죽어있는 현상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걸 보고 페트리 접시를 내다버리는 대신 호기심을 갖고 파고들어 결국은 페니실린을 발견했다는 이야기. 이것이 플레밍의 세런디피티입니다. 과학사에 흔히 등장하는 플레밍의 이야기죠. 플레밍의 이야기는 우연의 역할과 그 우연을 세심하고 과감하게 추적한 과학자의 자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세런디피티입니다. 그 날은 1928년 9월의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한 해는 1928년 어느 날이었던 거죠. 그러나 페니실린의 탄생 신화는 1945년 이후에나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플레밍의 우연에는 진실도 있지만 과장도 있고 왜곡도 있을 수 있겠죠. 우연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작가의 상상력이 덧칠해져 페니실린의 탄생 신화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과학자의 눈으로 우연의 진실을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스코틀랜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플레밍은 공예 학교도 2년 다니고 회사에 취직해 사무원으로 4년 동안 일하는 등 처음부터 연구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삼촌으로부터 유산을 받아 의대에 입학한 이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1차 세계대전 중 군에서 의무장교로 근무하며 상처를 입고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는 병사들을 보면서 치료제를 개발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연구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1928년 당시 플레밍은 세인트 메리 병원에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황색 포도상 구균을 연구했습니다. 포도상 구균은 병원 내 감염균으로 당시에도 위험성이 인식되고 있던 균이었습니다. 플레밍은 페니실린 발견 이전에 이미 라이소자임이 세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한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소자임은 침이나 눈물, 콧물, 달걀 흰자 등에 들어있는 물질로 항균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의학자이자 세균학자이던 플레밍은 연구를 위해 포도상 구균을 배지에 배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28년 9월의 어느 날 포도상 구균을 키우던 배지가 오염된 것을 발견하게 되죠. 포도상 구균 배지가 오염되어 푸른 곰팡이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자세히 보니 오염된 곰팡이 주변에는 포도상 구균이 성장하지 못했고 콜로니가 투명해져 있었습니다. 투명해져 있다는 것은 포도상 구균이 더 자라지 못하고 용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플레밍이 이때 떠올린 것은 라이소자임의 발견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라이소자임 발견 경험이 없었다면 이 발견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오염된 배지를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라고 훗날 플레밍은 말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연구자의 우연히 만든 업적은 아니라는 거죠. 과학적 발견에 우연과 그 우연을 잡은 집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는 대중의 관심을 모으는 데 쓸모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모르면 보이지 않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죠. 모든 세상 일처럼 과학도 그렇답니다. 플레밍은 1929년 영국 실험병리학회지에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 논문 속에는 9월의 그 어느 날의 관찰 사진도 있었지만 어느 과학자나 하듯이 재현성 실험 결과도 포함되어 있었죠. 재현성 실험에서 여러 종류의 푸른 곰팡이 속의 배양 여과액을 이용하여 각 균의 항균력을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 종류의 푸른 곰팡이 종류 중 오직 플레밍이 발견했던 바로 그 푸른 곰팡이 종만 항균 물질을 만들어냈죠. 저는 이 대목이 천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레밍의 위대한 발견의 우연은 바로 이 대목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수많은 페니실린 속 중에 만약 다른 종이 오염되었다면 플레밍은 그때 페니실린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오 하늘이시오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또 플레밍은 곰팡이 배양 여과액이 모든 세균의 생장을 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험해봅니다. 포도상 구균을 포함하여 장티푸스균, 콜레라균, 대장균, 페럼균 등 다양한 세균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죠. 그런데 푸른 곰팡이 배양액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균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지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균은 그람 음성균이었습니다. 그람 양성균만 항균 효과를 보인 거죠. 이것도 행운을 준 우연이죠. 만약 플레밍이 포도상 구균이 아니라 대장균이나 콜레라균을 가지고 연구했다면 페니실린은 그때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비드 윌슨이 쓴 페니실린을 찾아서에는 또 다른 우연이자 필연이 소개됩니다. 당시의 런던 날씨, 기온, 연구소의 건물 구조 등으로 인한 우연을 소개하죠. 플레밍이 여름 휴가를 갔을 때 런던의 날씨는 이상 저온으로 25도 전후였다고 합니다. 25도는 곰팡이가 성장하기에 최적 온도죠. 그리고 플레밍이 실험실 2층 아래에는 진균학자 라투슈의 실험실이 있었다고 하죠. 플레밍의 푸른 곰팡이 종을 동정한 학자가 바로 라투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래층에서 곰팡이 포자가 창문을 통해 날아들어와서 플레밍의 배양 접시를 오염시킬 수 있죠. 이상 저온 현상 때문에 포도상 구균의 성장은 더디지만 곰팡이가 그 배지에서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었겠죠. 며칠 후 기온이 오릅니다. 그때부터는 포도상 구균이 왕성하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미 왕성하게 성장한 푸른 곰팡이가 영역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항균 물질을 만들어 내보낼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 이상 저온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포도상 구균의 성장이 계속 왕성했다면 페니실린을 발견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 다시 하늘이시여이군요. 또 하나의 행운이 있다면 플레밍이 발견한 푸른 곰팡이의 여과에게는 독성이 없었습니다. 항균력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인체에 대한 독성으로 인해 부작용을 가졌다면 더 이상 관심을 끌 이유가 없었겠죠. 이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플레밍이 라이소자임을 연구하지 않았다면, 플레밍이 연구한 균이 만약 그람 음성 세균이었다면, 세균을 키우던 배지가 잘 관리되어 오염되지 않았다면, 플레밍이 발견한 푸른 곰팡이 배양액에 독성이 있었다면, 배지에 오염된 균이 바로 그 종의 페니실린이 아니었다면, 그때 이상 저온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모두 플레밍의 위대한 발견을 저해했겠죠. 플레밍의 위대한 발견은 없었던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균 치료제 개발에 집념을 가지고 연구하던 중에 우연에 우연을 더한 행운이 플레밍에게 왔고, 그는 날카로운 해안으로 인류를 구할 항생 물질을 발견하여 항생제 개발에 단초를 제공합니다. 물론 플레밍이 아니더라도 항생 물질의 발견은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졌을 겁니다. 1년쯤 늦게 또는 10년쯤 늦게 발견될 수도 있었겠죠. 그 사이 세균 감염에 의한 사망자는 계속 늘어났었겠죠. 과학자에게 있는 세런디피티의 좋은 예로 소개되는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그러나 우연에 우연을 더한 그 행운도 다른 과학자들의 조력이 없었다면 영원히 묻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플레밍이 발표한 논문 제목은 인플루엔자 균 분리에 이용된 페니실륨 배양물의 항균 작용에 대하여였습니다. 이상하죠? 저라면 페니실린 균에서 항균 물질의 분리 또는 포도상 구균의 생장 저해 물질의 분리, 이렇게 제목을 정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제목을 보니 세균의 퓨어 컬처를 위해 오염된 미생물을 제거하고자 할 때 이 항생물질을 넣어 키우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제안하는 느낌입니다. 원치 않는 미생물의 오염을 막기 위해 페니실륨 배양물을 사용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플레밍은 당시 찾은 물질을 순수 분리할 수가 없어서 약재로 사용하기에 적당치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항균제이긴 하지만 인류를 구할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옥스퍼드대의 하워드 플로리와 언스터 체인 등 화학이나 미생물학 전공자들이 페니실린 물질의 분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페니실린은 기적의 약으로 등장합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플로리와 체인은 플레밍과 함께 1945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약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수많은 부상병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물론 페니실린을 발견하여 약재로 개발한 것 자체도 위대한 업적이지만 이 연구는 이후 다른 연구자들을 자극하여 더 좋은 항생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과학 상식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항생제에 대한 이야기는 더 준비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내 맘에 강물 끝없이